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송법을 용균이가 들었던 피켓이 저한테 숙제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거의 하루에 100통씩 왔어요. 애기 얼굴 가지고 혐오스러운 사진들 막 편집해서 보내고. 위험해서 못한다고 말을 해도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걸리지 않은 범죄들을 처벌을 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지만 위헌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식, 윤창호, 김용균. 바로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입니다. 네,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분들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이분들의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이 법들이 시행된 후 현실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취재했습니다.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9살 민식이. 그 이름이 잊히질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민식이법의 시작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민식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 막자는 것이었죠. 그 뒤 민식이 부모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아이들에게 거리는 더 안전해졌는지 짚어봤습니다. 2019년 9월 11일, 9살 민식이는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4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바로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이었지만 과속 방지턱은커녕 신호등조차 없었습니다. 맞은편 차선에 멈춰 있는 차량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떠나보내선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숨진 아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민식이가 사망한 그해 겨울,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자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이 유가족을 덮쳤습니다. 딱 입법이 돼갖고 통과가 되고 난 후가 가장 힘들었죠. 그때부터는 그냥 무차별 공격이었으니까요. 그냥 뭐 악법이다, 감성팔이 떼법이다, 뭐 졸속법이다, 뭐 민주당 뭐 법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이제 욕밖에 없었죠. 무슨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오면은 뭐 악성 댓글만 한 뭐 몇만 개씩 달렸으니까요.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감옥에 간다는 거짓 정보가 인터넷을 휩쓸었습니다. 민식이 아빠, 엄마, 당신들이 민식이에게 안전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아서 아니야? 지금 당신의 그 거짓 증언과 그런 감성팔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지금 받게 생겼다고.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 장난 때문에 교통사고를 낼 뻔했다는 블랙박스 동영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스쿨존에서 차를 향해 뛰어드는 어린이를 피하며 운전하는 스마트폰 게임까지 나왔습니다. M마켓에는
차로 치였는데 애들이 안 죽고 피도 안 흘린다. 수정해달라. 민식이 때문에 스트레스 쌓였는데 속이 후련하다는 도를 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법을 문제 삼는 걸 넘어 민식이 부모를 직접 겨냥한 헛소문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민식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뭐 제가 바람을 펴서 결혼을 한 거다. 막 그러면서 뭐 애기 엄마가 일진이고 제가 뭐 경찰서장실을 뒤집어 엎었고 민주당 의원들 뒷배에 믿고서 막 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개인 정보까지 공개됐습니다. 제 연락처를 이제 뭐 그 방송상에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인 사건 번호나 사건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거의 하루에 한 100통씩 왔어요. 뭐 전화, 카톡, 문자 해가지고 막 이상한 혐오스러운 사진들 있잖아요. 애기 얼굴 가지고 혐오스러운 사진들 막 캡처해서 편집해서 보내고. 여러 유튜버들이 인신공격을 가했고 결국 유튜버 중 한 명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민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것이죠. 어떤 그 사건의 계기가 된 유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쏟아지는 것은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법이 강화된 뒤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되고 있을까?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2살 아이가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불법 유턴이라는 과실이 명백했지만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법 시행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온 판결은 25건. 그중 실형은 단 1건이었고 14건은 집행유예, 10건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지법은 스쿨존에서 놀던 7살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아이가 차도로 뛰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6초 정도 걸렸다며 아무리 빨리 멈춰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운전자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무죄 판결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운전자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투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까지 억울한 부분 나타났다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0km 이상 과속했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 때 신중하게 내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통사고 났으니까 운전자가 책임져라 라고 하던 것을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문 앞에는 인천항으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가 뻗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이곳에서 10살 여자아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예전부터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위험하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장소였습니다. 사고방망이고 소일고 약간 못 치는 규식이지 뭐. 사고가 난 뒤에야 단속 카메라와 CCTV 등이 새로 설치됐고 제한 속도도 50km에서 30km로 낮아졌습니다. 횡단보도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도로변에 안전 난간도 세워졌습니다. 개선을 많이 요구하기는 했었는데 사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같은 달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달에는
충남 당진에서도 비슷한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민식이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만 안 된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제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 법안 심의하는 그 현장에서는 좀 안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모의 절규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니 참 씁쓸합니다. 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자의 이름이 담긴 법이 또 있죠. 바로 윤창호 법입니다. 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기가 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들에게 승용차가 돌진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군대 전역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40여일을 중환자실에서 견디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란 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지만 굉장히 저희한테는 참 소중했고 참 대견스러웠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창호 씨가 떠난 지 3년. 아들이 휴가 때 신고 나온 전투화를 부모는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뭐 저기 창호랑 같이 갔었는데 한번 가볼까? 혹은 아유 그 가면 또 괜히 창호 생각나고 하니까 가지 말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명절 다가오고 이제 뭐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항상 애 생각이 나는 거죠. 윤창호 씨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친구들도 어떻게 도울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쳤을 때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응당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분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은 것이 창호도 바라는 일이라는 생각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부터 울렸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누구에게나 나한테도 또 다른 내 바로 옆에 지인한테도 누구한테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친구들과 이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노력이나 활동을 해보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도 사고도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한 27살 황재환 씨.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쳤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황 씨는 석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기적같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팔과 다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왼팔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걸은 데는 왼쪽 다리가 엄청 불편해요. 지금 빨리 낫고 다 낫고 팔 펴졌으면 좋겠어요. 숲을 좋아해 병든 나무를 고쳐주는 나무 의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러고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부해야 될 때 일단 나무 의사를 돼서 나무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싶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5,700여 건으로 반짝 감소했지만 지난해 17,200여 건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 이상 걸린 사람 비율도 43.7%에서 4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시간적 제약도 두지 않고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이상 흐른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까지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범 운전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조계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15만 명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적용받았으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진짜 그 중에는 실제로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한 정도의 이 그 범법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과감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검경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계속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헌재 결정이 몰고 올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다시 잊어버린다든가 향후에 내가 한 번 더 반복해도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줄까 봐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지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는 대체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을 처음 발의했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경우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선은 만들어 놨으니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적게 만드는 법을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 이제 심도 있게 입법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지만 본질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또 음주운전은 범죄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음주운전을 막자는 윤창호법의 취지가 잊힐 수도 있다는 친구들의 이런 걱정이 그야말로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호법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해 창호 씨와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이 떠오르는군요.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던 김용균 씨입니다. 네, 용균 씨는 3년 전 어두컴컴한 발전소 안에서 혼자 일하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바꾸자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여전히 또 다른 김용균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화력발전소. 직원들이 설비를 점검하는 순간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온에 배관이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놀라는 기색도 보이질 않습니다. 불씨가 그대로 남았는데도 산처럼 쌓인 석탄재 위에 올라가 쉼없이 삽질을 합니다.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바로 그 회사가 하청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발전소 현장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업무 일지에도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항상
자주 주 2, 3회 정도 이렇게 이 일을 한다. 그때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준 거였고, 이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이제 개선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남동이 국감 이후에. 부산의 한 발전소 하청업체에서는 한 직원이 위험한 노동 현장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3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부산 복합화력발전소 배관 밸브를 수리하다가 염산가스에 노출된 이승주 씨. 이 씨가 작업하기 전 원청회사 직원들이 밸브 라인을 염산으로 세척해 놓고선 이 사실을 하청업체 직원 이승주 씨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흡입하고 혹시 라인에 무슨 작업하셨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염산 작업, 염산 플러싱을 했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밸브 작업은 안 하겠다고 하니 발전소 측은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위험한 현장,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길은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투신 사고의 후유증으로 이 씨는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위험해서 못한다고 말을 해도 무조건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희 회사가 가불관계다 보니까 위에서도 그냥 한숨만 쉴 뿐,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저희도 제나 우리 동료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소 측은 처음엔 이 씨가 허가나 작업 지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국감 때 자신들이 밸브 점검을 지시했다는 게 들통나자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그다음에 또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어 보일까? 이른바 김용균법은 위험한 현장을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버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령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고 도급을 줘야 하는 일의 종류와 범위가 노동계 요구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중금속 관련 작업이나 황산, 불산 같은 화학물질 설비 작업으로만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 발전소 현장은 도급 금지 업종에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산업 안전이 후퇴한 거죠. 결국은 2년, 3년이 지나도 사실은 이 핵심적인 사업장이 빠져버리면 현재 다발 사업장이 다시 재현될 수가 있는, 우리가 이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국내 발전사들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10% 이상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손에 쥐는 돈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 같은 사회 초년생인 초급 기술자 몫으로 남동발전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돈은 한 달에 470만 원 선. 하지만 실제 하청업체 초급 기술자의 월급은 연장 근무에 야간 근무 수당까지 합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470만 원 중 200만 원 이상이 하청업체에게 가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월급 외에 복지비 명목으로 돈이 추가로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있을 거고, 그리고 복지성 비용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남동발전은 복리후생비와 교통비 등 복지비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피복비 이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해요. 농후비는 급여 임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임금성에 한해서만 그 농후비라는 그런 부분을 지급이 된다고. 조차 제대로 집행 내역 확인도 안 하고 원청 관리도 안 해.
하청은 여기서 또 인건비를 빼먹어요. 노무비 빼먹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대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여론에 눌려 고개를 숙였던 원청 발전회사들. 사고 닷새 만에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도 됐습니다. 사고 발생 2년 1개월 뒤인 올해 1월에야 시작된 공판.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기소된 이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거길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위험한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면서 완전히 뒤집었어요. 자기네들 잘못 하나도 없다. 용균이 잘못이다. 현장은 안전했다. 그런데 용균이 죽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난 21일 검찰은 김병숙 당시 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백남욱 당시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일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에 묻은 아들을 만나러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사고 당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떠오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이것이 저를 너무 마음을 눌러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자리 걸음을 한 것만 같은 3년. 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하기만 합니다. 용균이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한 것이 부모의 죄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겪을 건데 없는 것도 죄인가요? 우리 사회에는 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 있는지. 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나라가 있을 이유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건지,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해요. 용균 씨가 들고 있던 손팻말은 이제 어머니의 평생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김용균이가 구현되자 중단하라. 1년에 900명,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개 발전소에서 숨진 33명 가운데 32명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현장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사람이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바라는 일이고, 또 많은 유족 되고 나면 이게 그냥 너무 큰일이잖아요. 자식이 죽는다는 거 진짜 끔찍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 경험하기 전에 다들 막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김용균 씨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죠. 네, 김용균법도 그렇고 윤창호법, 민식이법까지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제출되고 실제로 제정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죠. 네, 아무래도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이 이름을 통해 뚜렷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앞다퉈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네, 실제 법제화로 수월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서울에서도 김용균 씨 사고와 비슷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구의역에서 혼자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10대 용역업체 직원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시작은 구의역 김군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고 발생 1년 9개월 뒤인 2018년 2월, 마침내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잊혀진 김군과 함께 이 개정안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김용균 씨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론 압박에 정부 여당은 갑자기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재계 반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청 사업주 책임 및 기타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합의 통과가 급해지다 보니 재개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 조항이 빠지고 도급 금지 업종도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이 법을 차마 김용균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금지 범위에 이제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그런 이제 발전소 이런 것도 안 들어갔고 구의역 김군이 일했던 이제 철도 지하철도 안 들어갔고 조선업의 이제 다단계 재하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다 빠졌습니다. 이걸로 안 된다. 새 법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추진돼 제정까지 됐지만 그 과정에서 김용균법 논의 때 했던 것과 같은 논쟁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급히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입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막상 또 그걸 해놨는데 또 많은 사망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거 갖고는 못 막는구나 라는 반성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을 또 다시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보 등 민식이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7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식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반짝 관심들이 이제 부각되니까 초기에는 관심을 보였다가도 그냥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머뭇거린 것이죠. 그러다 민식이법 처리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교통사고 약 2개월 뒤인 2019년 11월 29일 법사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8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격을 스물톤 이해관계자 의견도 반영하고 법안도 정교하게 가다듬는 법안 심사 소위 논의도 생략됐습니다. 8분 만에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가서 그 갈등을 줄여줘야 되는 게 국회인데 이렇게 번개불에 펑뻑도 해갖고는 딱 던져놓고 우리는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법들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는 이 폐악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에서도 토론은 실종됐고 정기국회 문을 닫는 12월 10일 허겁지겁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또 정쟁으로 다 흐르다가 정기국회 말에 한 15일 정도의 입법 논의들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미 제출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안타까운 죽음이 조명받고 여론이 들끓으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의회가 전반적으로 사회 반응성이 높아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반응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의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나 반응은 폭발적이고 빨리 내놔야 되고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법들이 다시 국회로 다시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인이법,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 그리고 자식을 외면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름이 법이 되는 사례는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꼭 따르고 그 희생에 따라 가지고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되고 입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후진적인 그런 법안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먼저 선행적으로 이제 이런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이런 법안들이 시대상을 반영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입법이 돼야 되고. 어쩌면 우리는 피해자 이름이 담긴 법안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이름이 법이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사회 곳곳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우리가 김민식, 윤창호, 김용균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새해 1월 9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9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김효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취재기자 박진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박진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뵀습니다만은 우리 박 기자님께서 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다룬 그 제목이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이 책 제목과 같은 주제로 이제 오늘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정혜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법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싶은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슬픈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름이 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의 사연들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한때 지금도 그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 사람 이름을 딴 법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구체적인 사건이 추상적인 법률이 되어가는 과정에 어쨌든 의의가 있고, 또 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생이 평안했기보다는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이름을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그 사건이 이제 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입법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름이 법이 된 경우가 불행하거나 안타까운 이름이 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시면서 취재를 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이 수많은 이름들이.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책에서는 7명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7명의 이름을 이제 추리기까지 이제 뭐 또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들이 뭐 대부분 다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알려져야지만 사실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데 네.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부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실린 7명의 이름은 이제 조금 분야를 네. 다르게 해서 이 법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분야별로 좀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 사례가 이제 김용균법, 태환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이렇게 7분의 사례. 고 김관홍 씨는 이제 잠수사 하셨죠. 예. 근데 저는 이 차이가 되게 크게 좀 와닿았어요. 성인의 경우에는 성명이 들어간 법이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름만 있는 법이잖아요. 민식이법 같은 사례를 보면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부모님들이 떼써서 법 만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저는 아이들 이름을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옆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이 어른에게 일어나든 뭐 어린이에게 일어나든 비극적인 사건은 똑같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긴 한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짧은 생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여기에도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그 안타까움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법의 공백을 채우려는 법을 만드는데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법들은 그 부모가 우리 아이는 정말 불행하게 희생되었지만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뭐 자신의 불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만드신. 그런데 뭐 그런 법을 만든다고 뭐 그분들은 남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아픈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픈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 거니까 대단한 용기이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 다 같이 이렇게 하시지만 특히 참 어머님들이 많이 애쓰셔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 전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는데 오늘 이제 민식이 부모님을 우리가 또 인터뷰에서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사람들의 너무 이런 모진 댓글들과 이것 때문에 진준 기자가 만나고 오셨는데 조금은 이제는 괜찮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기엔 좀 그래도 겉으로 표현하시기엔 좀 더 씩씩하게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이제 직접 대응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갔더니 이제 좀 용기 내서 만나 주셨고 이제는 좀 더 정리가 되신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집안에 한켠에 이제 민식이를 추모하는 이제 베란다 쪽에 있는데 공간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뭐 안타까운 마음 뭐 그런 것들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민식이 아버님이 대단하셨던 게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계속 이제 보이고 좀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준영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이름이 법이 되다 보니 약간은 여론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두르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걸 못 챙기는 상황들이 또 발생한다는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또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김용균법에 있어서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업쪽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보시기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렇죠. 이제 전부 개정된 그 법을 말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만드는 이제 시행령, 그렇죠. 시행규칙 예. 이렇게 이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김용균법을 만들 때 그 입법 취지가 이제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넓게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죽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산업 현장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네네. 이제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안전이 계속해서 이제 더 부실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제 취지인데, 이게 이제 법률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도급을 금지하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도급할 수 있는 업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법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가서 그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정할 것인가. 읽었을 때는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는 없고, 노동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너무 많은 이제 예외가 생긴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 김용균이 일했던 뭐 그런 발전소, 화력발전소나 뭐 대부분의 이제 도급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산업체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과 똑같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취지가 희석이 됐다. 네, 그렇죠. 예, 무색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는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산업의 종류도 많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체의 종류가 이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떤 간섭 없이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니 이제 그런 데서 법의 취지가 퇴색이 될 수 있다. 또 사용자 쪽에 유리하게 또 적용이 될 확률이 높겠군요. 예,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고 사용자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는데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그것이 이제 국회만큼은 부족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후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건설 쪽은 가장 많고요. 원청이 있고 이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원청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에서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그물이 너무 크게 너무 성기게 돼 있다 보니까 빠져나갈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여론이 들끓어서 이름을 딴 법안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 이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구나 하는 환상 또는 오해 또는 착각 또는 이런 거기에 이제 그 기대 이후에 살짝,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주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2월 초에 이제 경찰이 단속하는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술을 드셨다가 단속되신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처음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약간은 혼란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스쿨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범죄로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운전자들의 반발도 솔직히 있었고, 어린이들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장난을 치고 심지어 뭐 합의를 뭐 받으려고 하는 좀 되바라진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그럼에도 이 법이 어쨌든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현실과 이 법의 그 의의와 여기서 오는 충돌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입법 취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니게 하자. 당연한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벌 조항인데, 시민들은 사람 이름을 딴 법을 생각할 때 특히 입법 취지를 제도화하는 그 조항보다는
처벌 조항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은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조항이 2개인데 음주운전의 기준을 낮춘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단속이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헌이 된 조항은 이제 처벌 조항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처벌 조항이라는 것은 특히 어떤 사건이 크게 이제 이슈화가 되어서 이름이 법이 될 때 나타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완이 필요하면은 그 보완이 필요한 선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법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면서 강력한 이제 효과를 기대하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처벌 조항의 최하한을 굉장히 높여놓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하한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몇 년 이하라고 되어 있어도 충분히 이제 높은 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하한을 높게 하다 보면은 다른 법끼리 충돌이 좀 생길 그렇죠. 수가 예, 있죠. 그런 예. 것도 생길 수가 있고 형사법 체계가 조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그렇다 있어요. 보니까 헌재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군요. 이제 헌재에서는 형사법이 위헌이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입법의 재량을 인정을 합니다. 국회는 어떤 시민들의 합의에 따라 요즘에는 이런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형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입법 재량인데 윤창호법에 이번에 위헌이 된 경우에는 이제 2번 이상 도로교통법 44조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한다 이렇게 됐어요. 구속 효과가 단순해요. 네. 2번 이상 44조를 위반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렇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0.05% 이상만 이렇게 이제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낮아져서 0.03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 전과가 하나 있고 이번에 0.0301 퍼센트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돼야 되니까. 네, 화물차 운전자인데 이제 전날에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측정하다 보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제 하니까 구속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장치들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것이고 이제 처벌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입법의 재량이 또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너무 이제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윤창호법이나 모두 처벌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예방을 하는 기능도 있을 때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강화하는 게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2번 했을 때 너를 몇 년을 살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정확하십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스쿨존에서는 일단 안전운전 줄여라. 속도를 천천히 가라. 이게 중데 이게 처벌이 3년이냐 5년이냐 2년이었는데 3년이 됐다. 그게 또 증폭돼서 전달되면은 법이 잘못됐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증폭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는 우리 이제 리포트 중에 되게 좀 공감이 갔던 게 처벌이 세지니까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 측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기준에 따라 처벌을 했을 때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 억울함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재판부의 이제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과연 이렇게 과한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불만들이 많은데 실제로 처벌을 해보니까 판례들을 보니까 무죄도 나왔다면서요? 네, 무죄도 나오고요. 그래서 판례를 보니까 진짜 과하다는 게 맞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는 오해에 의해서 벌어지는 논란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참 그리고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 파트의 마지막에 제발 좀 이런 그 피해 당사자 부모님들이 국회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좀 씁쓸했다. 오죽하면 가셨겠나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그렇게 하셔버리면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법이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또 입장이니까. 대의 민주주의의 대의를 빌려준 거지 그분들이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인터뷰에서 저는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뭔가를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반응성이 좋다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 준비가 돼 있느냐 국회나 정부나 그거에 대해서 다 미리미리 살피고 뭐가 중요한지를 하면은 빨리 하면서도 밀도 있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국회나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일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법 준비 기관 그게 이제 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입법조사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조사관들의 역량이 필요한 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너무 일이 과중하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 프로세서랑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차마 대응 못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정당에서도 각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에서도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 방에 있는 보좌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보좌진이 뭐 많은 방에는 한 8명 있거든요. 8명 중에 정작 입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좌진이 몇 명이 될까? 그런 경우에 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비슷한 법안은 이 방에도 내고 저 방에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경쟁하잖아요. 예, 내가 맞아요. 통과시켰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기 처음 시작하면은 1번 법안 내가 하겠다고 줄 서 있는 것도 참. 그래서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좌관이 뭐 3박 4일씩 거기서 줄 선다고 하는데. 자, 이제 또 우리 정인임 변호사님과는 슬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책까지 집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름이 법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좀 가장 이제 신경 쓰였던 것이 그러면 이름이 법이 되는 이런 게 뭐 좋다는 말이냐 아니면 뭐 나쁘다는 말이냐 뭐든지 뭐 이제 양단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어쨌든 남겨준 뭐 유산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네. 것들 이제 분명히 있고 사실 뭐 법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닿지만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이웃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공감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그리고 또 그런 게 나왔을 때 차분히 어쨌든 좀 따라가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과 그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나오는 법 자체 그 사건은 그 입법 취지를 제공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 그 결과물인 자체의 동의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을 이제 만들자고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비난한다거나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어쨌든 저희들의 어떤 지난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은 아마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어쨌든 다시 어떤 이름이 또 법이 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을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이 법이 어쨌든 입법 취지를 잘 구현해서 만들어지는지 우리 언론들도 좀 그런 점에서 좀 감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녹화 날이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또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우리 정혜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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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벌써 또 스트레이트 후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의 녹화를 또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달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놀면 뭐하니고요. 이거는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뭐 주세요 한다고 꼭 그게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놀면 뭐하니와 나 혼자 산다 2022년 달력을 여러분께 선물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꼭 우리 후까지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저희가 작은 좀 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첫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예, 새해 인사를 지금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선물, 신년 선물 준비했다는 얘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이 없으니까 다다음 주에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박 기자 취재하면서 짧은 소감 한마디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앞서 그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름이 법이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 김용균 씨 어머님도 만나고 왔죠. 김용균 씨 어머니, 뭐 민식이 어머니, 그 윤창호법의 윤창호 씨 아버지 이렇게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귀중한 젊음이 그리고 뭐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생명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저희 다음 주 없습니다. 네, 다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희 다 같이 인사하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